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은 신중해야 한다며 당내 일부에서 추진 중인 법안에 선을 그었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후반부에 접어드는 가운데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유세를 벌이는 등 수도권 공략도 이어갔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비법조인도 대법관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과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개별 의원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며 자신은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는데 좀 당내에도 제가 그런 문제는 좀 자중하라고 지금 오늘 아침에 지시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법 신뢰 훼손 우려, 사법부 압박 우려 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불씨가 될 수 있는 제안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후보는 올해 첫 투표권을 갖게 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만나 투표를 독려하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학생에게 유행하는 춤을 배워보기도 했는데 젊은 세대의 문화를 존중하고 격식 없이 친숙한 이미지를 강조한 행보로 보입니다. 괜찮아? 딩딩딩딩딩 괜찮아?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를 찾았던 이 후보는 주말에는 다시 수도권에서 유세 일정 고삐를 조였습니다. 경기 서남부에 위치한 부천과 안양, 시흥, 안산을 돌며 산업전환의 선도축, 미래 먹거리를 키워낼 혁신벨트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부천은 문화의 도시 맞죠? 이 문화산업을 키워야 돼요. 앞으로는 길게 봤을 때 이 문화산업이 아주 유망산업입니다. 당선되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제의 요구권을 쓰지 않을 거라거나 주가 조작을 엄벌하겠다는 등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들어 벌써 나흘째 수도권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후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 지역에 특히 공들이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경북 지역을 돌며 핵심 지지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데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예방하며 박정희 정신 계승자 이미지 강조에도 주력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닷새 동안 수도권에 머물러 온 김문수 후보. TV토론을 마친 뒤 곧장 TK로 향했습니다. 영주부터 안동, 상주, 김천까지 4시간 장소를 바꿔가며 경북 지역 곳곳을 누볐는데 이제는 안동 사람입니다. 이천 사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자신을 비교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직한 후보, 부정부패와 거리가 먼 깨끗한 후보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선비가 굶어 죽더라도 절대로 부정부패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어디 돈 때문에 구설이 오르거나 조사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겨냥해 추진하는 각종 법안을 두곤 방탄조끼와 방탄유리로도 부족해 방탄입법까지 하려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에 박정희 정신을 강조해왔던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생가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정희 정신의 계승자이자 보수 적통임을 자처하며 표를 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정신으로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직후엔 대구로 이동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대선 레이스 후반전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김 후보 측은 최근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만큼 반전의 계기는 마련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세 주제를 기적의 시작으로 잡고 주말과 휴일 최대한 많은 곳을 돌며 골든 크로스를 모색한다는 구상입니다. 경북에서 텃밭 따지기에 주력한 김문수 후보는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충청으로 이동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 민심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연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장 행보에선 청년과 수도권 민심을 두루 챙기며 젊은 후보로서의 강점을 내세우는 모습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번째 TV토론회 뒤 현장 일정을 이어간 이준석 후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또 거짓말을 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과거 부정선거 주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 측면에서 말한 거라 설명한 걸 거짓 해명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부적절했다는 걸 증명했지만 또 매너 면에서도 빵점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는 후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 공약의 현실성을 무능함과 연결짓는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예컨대 이재명 후보가 간병비 보장 강화 정책을 제시하면서도 15조 원에 달할 거로 보이는 재원 마련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고 꼬집은 겁니다. 첫째도 둘째도 대 이재명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나온 두 자릿수 지지율을 바탕으로 완주 의지를 드러낸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계속되는 국민의힘 측 단일화 제안에 이재명의 집권 도우미가 될 거냐고 맞받은 건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현장 유세 장소론 경기 남부, 수원과 성남을 택하며 중도층 민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계엄에서도 무능함에서도 자유로운 자신을 뽑아달라고 유권자에 호소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경기 남부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것이 동탄의 기적이었습니다. 이번은 동탄의 기적이 아닐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 노량진 고시촌에선 공시생들과 만나며 청년층을 향한 구애 행보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공고한 완주 의지에서 나오는 이준석 후보의 대 이재명 공세,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 바라는 단일화 추진 등은 막판까지 선거 최대 화두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후반적으로 접어든 가운데 과거 매 선거를 관통하던 시대 정신이 이번에는 실종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후보들의 굵직한 정책 비전 역시 뚜렷하지 않다는 우려 섞인 시선 속에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의 시대 정신은 공정이었습니다. 조국 사태와 LH 사태 등으로 촉발돼 주목받은 가치로 부동산 정책 실패와 맞물리며 정권 교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박근혜 대선 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확대, 이명박 대선 때는 경제 성장, 노무현 대선 때는 지역주의 타파 등 미래지향적 시대 정신이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극단적인 공방만이 대선판을 장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헌정 수호 세력 대 내란 세력의 대결을 부각하며 연일 척결을 내세우고 있고 6월 3일을 기점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승기를 잡고 이 내란 세력을 제압한 후에 새로운 민주국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모두 장악하게 둬선 안 된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무지막지한 방탄 입법까지 하면서 드디어 방탄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총통제로 극단적 총통의 시대가 아니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당들이 협력하는 상식적 협치가 이루어지는 눈길을 사로잡는 핵심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노무현 정부 땐 행정수도 세종 이전이, 이명박 정부 때는 747 경제공약,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까지 성패를 떠나 크게 주목받은 비전들입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는 기본사회를,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파면으로 선거 준비 기간이 짧았고 비상계엄이란 대형 이슈 앞에 다른 의제들이 유권자들의 각인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여기에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곧장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새 정부 핵심 정책과 기조를 빠른 시간 내에 분명하게 설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우리 사회의 노동정책 변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죠. 주요 대선 후보들이 노동시간과 임금제도를 중심으로 한 노동정책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후보들의 노동정책 해법을 백종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노동은 소년공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노동운동가 출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정치적 정체성을 만든 출발점이지만 공약은 정반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노동자 친화를 강조하며 주 4.5일제 도입과 확산으로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시간 외 근로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금지 규정을 명문화할 것이라고도 약속했습니다. 이어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점에 맞춰 단계적으로 연장하자고 했고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건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 국제노동기구에서 다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해법은 다릅니다. 노사합의 기반 주 52시간 제도 개선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제도 경직성 해소를 요구해온 경영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약입니다.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무 형태를 조절하는 유연 근로형 주 4.5일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근무 시간 자체를 단축하는 것보다는 유연 근로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법정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와 가장 각을 세우는 방향은 역시 노란봉투법 재추진 여부입니다.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이거는 민법에도 안 맞고 이 법에 안 맞는 그런 개혁 자체로 성립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지역 간 생활비와 인건비 격차를 고려한 정책 방향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지역의 경제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동법 테두리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 권리 보장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는데 후보들 사이 각기 다른 노동 해법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택배 기사들도 오는 6월 3일 대선날 쉬게 됐습니다. 참정권 보장을 위해 택배사들이 쉬기로 한 겁니다. 쿠팡도 로켓 배송 서비스 도입 이래 처음 주간 배송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배 기사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CJ 대한통운과 한진, 롯데 글로벌로지스 등 주요 택배사들이 6월 3일 쉬기로 했습니다. 특히 쿠팡도 대선 당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간 배송 기사들의 휴무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 로켓 배송 서비스 도입 이래 처음입니다. 택배 노동자는 사측과 위임이나 도급 형태의 계약을 맺어 근무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유급 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 이후 주요 택배사들이 일종의 합의를 통해 선거일을 휴일로 지정해왔지만 올해는 주 7일 배송 경쟁이 확산하면서 휴무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전국 택배노조는 업계 1위 쿠팡 때문에 다른 업체들도 쉬지 않고 있다며 선거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택배 노동자들도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저마다의 정치적 신념을 떠나 우리 모두 투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의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하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투표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십시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가능한 고객 만족이 사라진다면 우리 사회는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택배노조는 대선일 휴무를 환영하지만 다음 날 물량 폭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택배사들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택배사와의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택배기사들이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은 8월 14일 하루입니다. 기사들의 이딴 과로사에 지난 2020년 CJ 대한통운과 롯데, 한진, 로젠 등 택배사 4곳이 정한 택배 없는 날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선거일인 다음 달 3일 사용할 투표용지를 오늘부터 인쇄합니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13일 뒤부터 인쇄하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과 투표용지 인쇄에 걸리는 시간, 투표용지 모형 공고기한 등에 따라 이같이 진행합니다. 선거일 투표지에는 어제까지 일어난 사퇴나 사망, 등록 무효만 반영돼 사퇴 등으로 표기됩니다. 다만 본투표와 별도로 현장에서 인쇄되는 사전투표용지는 사전투표 시작일 하루 전인 오는 28일까지 일어난 사퇴나 사망, 등록 무효 등도 반영됩니다. 검찰이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보내며 청탁했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일단 건진법사와 김 여사의 최측근 비서 3인방의 행적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고 또 주된 혐의는 무엇인지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건넸다는 샤넬 가방들은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웃돈을 주고 교환했습니다. 샤넬 가방과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유 씨는 과거 코바나 컨텐츠 시절부터 10년 넘게 김 여사를 근처에서 수행해온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실제 지난 2017년에는 김 여사의 SNS에 유경옥 팀장님 생신이라는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고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김 여사의 각종 일정을 수행하는 모습들도 다수 포착됐습니다. 디올백을 건넸던 최재형 목사나 명태균 씨와의 소통도 담당했던 대표적인 문고리 인사로 꼽힙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경옥 전 행정관 외에 정모, 조모 전 행정관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는데 역시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됩니다. 코바나 컨텐츠 출신으로 김 여사를 오래 수행한 정 씨는 김 여사의 봉화마을 방문 때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최 목사가 디올백을 건넬 당시 김 여사 유 씨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이었다가 김 여사에게 영입된 것으로 전해진 조모 전 행정관도 핵심으로 꼽힙니다. 김 여사가 외부 일정을 나갈 때마다 바로 옆에서 그림자처럼 따르는 모습이 포착되고 해외 순방에서도 김 여사 옆자리에서 밀착 수행했습니다. 김 여사가 직접 음식을 먹여주기도 하는데 동행한 사람이 김 여사의 얼굴을 가리자 위치를 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검찰은 이들 3명을 상대로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의 청탁 의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는지 집중 조사한 뒤 김 여사 소환 조사 여부와 시점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민주당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 이른바 재판 소원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가 대법원과의 의견 차이로 장기화한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확산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헌재가 심리하는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해 재판 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헌재가 대법원 판결까지도 재판 소원을 통해 다시 따질 수 있게 됩니다. 최종심의 기능이 대법원에서 헌재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양측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헌재는 국회에 법안 개정 찬성 의견을 밝힌 건 물론 재판 소원 인용 시 법원의 후속 재판 절차까지 명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혼란만 키울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이제 사심에 갔어야 장고한 세월과 장고한 돈과 장고한 노력, 장고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거쳐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매우 유익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가운데 헌재와 대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까지 생겼습니다. 헌재가 대법원과 각을 세워온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넘긴 겁니다. 세금 납부와 관련된 해묵은 사건인데 앞서 대법원은 KSS 해운이 과세 처분에 불복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대법원의 법률 해석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KSS 해운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고 헌재는 이에 대법 판결을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헌법소원이 접수되자 헌재 재판관 전원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한 겁니다.
재판 소원을 둘러싼 긴장 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두 기관의 갈등이 극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대규모 해킹 사태 전후로 SK텔레콤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킹 배후에 대한 수사도 한창인 가운데 손해배상 집단 소송에 참여한 이용자도 200명이 넘었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텔레콤 유영상 대표 등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법무법인이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우리나라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입니다.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늑장 대응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도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SKT 최태원 회장의 국민과 2천만 소비자를 기만한 진정성 없는 사과와 국회를 무시한 청문회 불출석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잇따라 고발인 조사에 나서며 SKT 해킹 사태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경찰은 SKT의 해킹 예방 조치가 충분했는지 또 피해를 안 뒤 대처가 적절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SKT가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임시 저장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고, 지난해 기준 SKT의 정보보호 예산이 KT와 LG U+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지며 비판이 일었습니다. 또 해킹 피해를 인지한 뒤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고객들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기까지 3주나 걸린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고발인들이 이번 사태에 SK 측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본격 수사에 나선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서버 기록과 로그 기록을 분석하며 해킹 배후에 대한 수사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민관합동조사단과 공조하고 있습니다. 수준이 낮은 사람이 들어가긴 어려웠을 거고 좀 국가 지원을 받거나 정황을 봐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SKT를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예고됐는데 소송을 추진하는 법무법인에 참여를 문의한 이용자 수가 10,000명을 넘은 가운데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도 200명에 달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군이나 유명 연예인 등을 사칭해 단체 주문을 하고 다른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쇼 사기의 본거지가 캄보디아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피해 회복이 어려워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합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박상동 씨는 최근 자신을 유명 연예인 소속사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예약 전화를 받았습니다. 6시간쯤 뒤 30여 명이 방문한다는 말에 횟감을 손질하고 상도 차렸습니다. 이내 다시 걸려온 전화에서 실장은 연예인이 좋아하는 와인을 대신 구매해주면 음식값과 함께 지불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와인, 자기가 말하는 와인밖에 안 먹는다고 느낌은 좀 세는데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뭐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하지만 끝내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노쇼 사기를 당한 건데 다행히 돈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준비했던 음식 100만 원어치는 고스란히 피해로 남았습니다. 평택에서 고깃집을 하는 A씨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김대위라는 군신분증을 보고 믿었지만 역시 노쇼 사기였습니다. A씨 역시 선결제 요구를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준비했던 음식은 모두 버려야만 했습니다. 이 같은 군사칭 노쇼 사기만도 지난해부터 1년 동안 전국적으로 400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부터 정당 관계자 등까지 사칭 시나리오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군사칭 노쇼 사건이 캄보디아에 있는 콜센터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고 다른 노쇼 사건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에 직접 가서 범인을 잡을 방법은 없는 만큼 사실상 캄보디아 경찰에 검거를 요청하고 범죄인을 인도받는 게 최선입니다. 경찰은 범죄 조직 규모도 방대할 것으로 추정돼 검거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고 범죄 수익 환수도 사실상 어려운 만큼 단체 주문이라면 일단 의심하고 거듭 확인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사기꾼들은 AI 등 각종 첨단 기술을 악용해 온라인상 모든 것을 진짜처럼 위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물품을 대리하여 구매해달라는 주문은 노쇼 사기의 전형적인 형태이므로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YTN 배민혁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연세대 앞에서 광역버스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승객 8명이 다쳤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선 상수도관이 파손돼 한때 7천여 가구에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버스 앞면이 심하게 찌그러졌고 도로엔 유리 파편이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연세대 서울 캠퍼스 앞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시내버스를 뒤따르던 광역버스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승객 8명이 목과 허리 등을 다쳤고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광역버스 기사의 졸음운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경부고속도로에서도 대형 버스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대전 회덕분기점 근처를 달리던 장례버스가 앞서가던 고속버스를 들이받은 건데 승객 5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싱크대 손잡이를 당겨봐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읍과 오남읍 일대 7천여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낡은 상수도관이 파손된 탓인데 임시 복구 작업은 끝났지만 용수 공급량이 제때 확보되지 않아 일부 가구는 오늘 새벽까지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식당들이 지금 물이 안 나와갖고 다 밥이 안 된다고 해갖고 여기 생수 있는 걸로 라면 끓여 먹었어요. 어젯밤 인천시 청라동에선 13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손님 등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계단실에 쌓여있던 종이 상자에서 불이 난 거로 추정되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제주 4.3 당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된 16살 소년이 무려 77년이 지난 지금 90대가 되어서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사자인 강택심 씨의 사연은 제주 4.3의 상처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92살 강택심 씨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고개를 끄덕입니다. 법정 안에서도 감격의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재심을 담당한 판사도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서 지낸 강 씨를 위로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 너무나 긴 시간이 통안의 세월로만 흘렀습니다. 다만 오늘 이 판결 선고가 피고인의 억울함을 푸는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 씨는 4.3이 한창이던 지난 1948년 누명을 쓰고 16살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전과자가 됐습니다. 폭도 연루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 18살 나이에 6.25 전쟁에 참전해 다리까지 다쳤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봤지만 4.3 당시 전과 이력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이런 모진 세월을 견디게 한 힘은 오직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일념이었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죽기 전에 명예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마침내 77년 동안 자신을 올가매던 누명과 억울함에서 벗어난 강 씨는 한결 가벼운 마음입니다. 늦게나마 오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지금 날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고맙습니다.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인 강 씨가 직권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기까지 합동수행단과 재심재판부의 노력이 컸습니다. 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강 씨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신속하게 재심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제주 대신 거주지 인근인 사법연수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4.3 수형인 4,327명 중 2,518명이 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북한은 최근 5,000톤급 구축함 진수식 중에 일어난 대형 사고를 이례적으로 먼저 공개하고 나섰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참석한 상황에서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스스로 공개하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최근 새로 만든 5,000톤급 구축함 진수식에서 일어난 대형 사고를 이례적으로 먼저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참석한 행사에서 벌어진 망신스러운 사고임에도 북한이 선제적으로 밝힌 겁니다. 한미 부분의 진수 썰매가 먼저 이탈되어 좌주되고 일부 구간의 선적 파공으로 함의 균형이 파괴되었으며 함수 부분이 손대서 이탈되지 못하는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신속하게 사고 사실을 실토한 배경은 우선 감추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해외 많은 나라 위성이 북한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데다 결정적으로 우리 군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 청지랑의 대형 함정 진수 동향을 사전에 추적 감시하고 있었으며 측면 진수가 실패했다고 평가합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도 사고를 숨기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도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동급 구축함 최현호 진수식 당시 공개한 장면을 보면 축하 분위기 연출을 위해 북한 주민 상당수가 초대됐는데 이번에도 초대된 주민들이 사고를 그대로 목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사고를 군부 기강 확립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군부 전반에 만연해 있는 무책임성과 비과학적 태도를 완전히 제거하고 김정은의 리더십을 회복하려고 하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사고를 범죄로 규정한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북한 군부에 큰 문책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미국의 황금기를 강조하며 다른 나라 전쟁을 위해 미군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과 동맹이 위협받을 경우 무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유세 연설을 방불케 하는 축사를 1시간 동안 이어갔습니다. You are the first West Point graduates of the golden age of America. This is the golden age, I tell you. Promise.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에 레이저처럼 집중하며 다른 나라와 갈등을 대화로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동맹이 위협받을 경우 무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if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are ever threatened or attacked, the Army will obliterate our opponents with overwhelming strength and devastating force. That's why my administration has begun a colossal build-up. 동시에 미국이 다른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돈과 군인으로 다른 나라를 지키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We fought for other countries' borders, but we didn't fight for our own border, but now we do, like we have never fought before, by the way. 또 군대에서 다양성과 형평성을 강조하는 정책은 분열적이고 비애국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미국 육사에서 한국계 생도들이 활동하던 한미 관계 세미나 등이 해산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이 카타르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5천억 원이 넘는 보잉 비행기를 공식 인수했습니다. 카타르의 뇌물이란 논란에다 개조 비용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전용기 투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미국과 남아공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린 백악관 오벌 오피스. 논란을 몰고 온 보잉 747의 모형 항공기가 테이블 중앙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회담과 무관한 카타르의 선물 얘기를 꺼내며 언론에 불만을 표시하자 남아공 대통령은 난처해졌습니다. I'm sorry, I don't have a plane to give you.
I wish you did. I take it. I would take it. If your country offered the United States Air Force a plane, I would take it. 미 국방부는 4억 달러, 우리 돈 5,500억 원에 달하는 보잉 747 항공기를 카타르 정부로부터 인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8년 주문했던 새 전용기의 인도가 2027년 이후로 지연된 와중에 카타르 정부가 도왔을 뿐 대가성은 없다는 게 두 나라 정부의 입장입니다. And basically, I don't know why people they are thinking about it, that this is considered as a bribery. 하지만 미국 정부가 카타르에 먼저 비행기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과도한 선물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Not only is there no free lunch, there's no free Air Force One. 뉴욕타임스는 에어포스 원에 적합하도록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첨단 통신 장비를 추가하는데도 1조 3천억 원 이상 들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집권 1기에 새 에어포스 원 디자인을 공개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전용기 색과 비슷한 남색의 빨간색을 선택하는 등 취향도 까다롭습니다. 뇌물 논란까지 불러온 새 전용기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준비될 수 있을지 역시 생각보다 장기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신호입니다. 미국 남부와 멕시코, 남미에서 인기 있는 멕시코 출신 유명 가수 훌리온 알바레스가 갑작스러운 비자 취소로 미국 텍사스 공연이 무산됐습니다. 알바레스의 소속사는 현지 시간 24일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무대에 서지 못하게 됐다며 5만 석 규모의 텍사스 콘서트를 취소하고 좌석 예매분에 대한 환불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바레스는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동영상에서 콘서트를 위해 받은 취업 비자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유를 알 수 없으며 내 손에서 벗어난 상황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 당국은 이에 대한 자세한 논평 없이 비자 관련 개별 사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CNN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남부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폐막식을 앞두고 있던 칸 영화제 상영이 한데 중단되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인근 변전소 화재가 방화로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번화가에 신호등이 꺼지면서 차량이 뒤엉켜 있습니다. 방문객이 몰리던 주말 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프랑스 칸 인근 한 변전소에서 간밤에 발생한 화재 여파로 일대 16만 가구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There is no coffee anywhere, and I think the town has run out of croissants. I mean, this is like crisis territory. So the power's cut out. I think it cut out about an hour ago. It's a citywide power cut. 카드 결제가 막히면서 대부분 상점이 문을 닫았고 냉장고가 멈추며 아이스크림도 텅 비었습니다. Non, donc je suis arrivé ce matin à 9h30 et j'ai tout installé, les glaces, la terrasse, toutes les préparations. Je mets mon chapeau et ça s'est coupé d'un coup. 폐막식을 앞두고 있던 칸 영화제에서 시사회 도중 일부 상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Halfway through the screen went out. There was still lights on, and about 10 minutes later they were able to resume because it seems that they have. 프랑스 전력회사는 변전소 화재로 고압 전선이 훼손됐다며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화재가 방화로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영화제 측은 자체 전력 투입으로 폐막식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황금 종류상 영예는 이란에서 반체제 활동으로 여러 번 체포됐던 가파르 파나의 감독 작품에 돌아갔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신농비 시간입니다. 오늘은 땅속의 습도까지 정밀하게 측정해서 더 맛있는 과일을 생산하는 토양 센서 이야기입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소득 과일 가운데 하나인 애플망고. 애플망고 나무 아래에는 각각 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뿌리 근처 땅 속의 수분 함량 등을 측정하는 이른바 토양 센서입니다. 토양의 수분, 온도, 이시를 측정하는 센서고요. 수분을 측정해가지고 그 생육 시기에 맞춰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가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땅속 습도가 너무 낮으면 물을 더 주고 반대로 습도가 너무 높으면 물을 덜 주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특히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개별적으로 정밀 관리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당도 높고 품질 좋은 과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피해 예방인데 뿌리가 썩거나 열매가 터지는 열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과일이 깨지거나 아니면 수분이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좀 물러서 깨지거나 이런 현상을 열과라 그러는데요. 현재 이 토양 센서는 제주도 내 50여 개 감귤 농가에 1000여 개가량 보급돼 있습니다. 네, 이 토양 센서의 배터리는 충전식입니다. 1회 2시간가량 충전하면 4개월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가격 면에서 이 토양 센서는 기존 제품의 10분의 1도 안 돼서 농가 보급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작물에 대해 스마트 농업 기술을 적용하고 농업 현장에서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농업인들이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와 폭우가 심했던 지난해 제주 감귤 농가의 열과 피해율은 19.8%, 직전 연도보다 2.4배 많았던 것으로 파악돼서 기후변화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민물장어 양식 수협에서는 수입장어의 국산 둔갑을 막기 위해 의무 위판제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생산자 실명제까지 도입되는 등 장어 유통을 투명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물장어 60만 마리가 들어있는 양식장입니다. 실뱀장어를 들여와 키운 지 10달 정도 된 장어 포장이 한창입니다. 기를 때 항생제를 전혀 쓰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팔려 나갈 때도 방사능 등 철저한 안전 검사를 거쳤습니다. 더구나 우리 양식장 같은 경우는 무항생제 인증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12월에 또 마지막 한 번 더 3차례 하는데 검사 항목이 180가지 정도가 됩니다. 출하되는 장어에는 이력제가 적용됩니다. 민물장어 양식 수입은 장어의 투명한 유통을 위해 의무 위판제를 도입하고 직판장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협 직원이 직접 양식장에 나가 출하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산자 실명제를 하는 곳도 생겼습니다. 민물장어 전문점 입구에 어디에서 누가 키운 장어인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생산자 실명제로 판매를 한다면 소비자들한테는 안심을 줄 것이고 신뢰를 줄 것이고 생산자들한테는 안정적인 그런 생산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요. 민물장어 유통 투명화 노력은 중국산의 국산 둔갑을 막고 소비자들이 장어를 믿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서늘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쌀쌀함이 감돌겠지만 한낮에는 서울 2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이 높겠는데요.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한때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에는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20mm가 되겠습니다. 아침까지 중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는데요. 장시간 야외 활동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5도를 보이고 있고요. 대구는 13.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23도, 대전과 대구는 2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때일은 여름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